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곳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에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살인. 아니 이렇게 이 아이가 믿고 키우고 싫으면 아이를 왜 맡았느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운 애를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하면서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버리려고 가기 전에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찌됐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네.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참조가 많이. 그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엄마는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 그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피고인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저 25년도 왜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은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현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현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모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4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야.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게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 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거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의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아까.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살인이죠? 살인이죠. 그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
범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하네요. 전에 제가 네.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면 다 그런 줄 저 집 알고.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맞아요.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예.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부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죠.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어요.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 열심히 하고 그걸 모두 관심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의 결과를 또 정부나 보여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